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한강에는 얼음을 깨는 쇠빙선이 등장했고 인천에선 변전소 화재로 3만 8천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정전과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임기를 13일 남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 남용 혐의 등으로 탄핵을 추진합니다. 연방검찰도 내란 음모죄 적용 방침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가 지자체로부터 입양 축하금과 아동수당 등 4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부모는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도 정인이 몫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즉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도록 한 정인이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를 이어가며 11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부동산에 이어 주가 상승이 이어지자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젊은 세대엔 허탈감과 조급함이 번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을까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첫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께 각 1억 원씩 배상을 하라고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렸죠. 12명 중 지금 살아계신 분은 5명뿐입니다. 15 나이에 중국 연길로 보내졌던 95살의 이옥선 할머니가 선고 직후 나눔의 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고 박자한 기자의 첫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 가지고 안 돼. 저 아베가 여기 일본 학생들 오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이제 나눔의 집에 가면 나눔의 집에 이옥선 할머니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봐라고. 누가? 아베가. 그래서 내가 먼저 죽는가 아베가 먼저 죽는가 보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국의 불법 행위로 원고는 성병과 폭력 등 심각한 정신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할머니 12분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피고 일본국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줄곧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해왔지만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으니 한국 법원이 일본국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이후 원고 측 대리인은 할머니들을 대신해 소회를 짧게 밝혔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간 당했던 거에 대한 최초의 지금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소송 이후 1심 재판만 5년 이상이 걸리는 동안 12분의 할머니 중 5분만이 살아남아 배상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7년 5개월. 소송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에 조정 신청서조차 받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16살 대표 가가지고 죽으려고 동맥을 죽어도 못 죽었어. 이래하고 내가 살았는 거라. 근데 왜 내가 언수가 안 져? 일본 놈하고 언수가 지지? 2015년 6월 첫 조정 기일이 열리지만 일본 정부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일본 정부는 계속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해 1월 우리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를 하고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 거죠. 일본은 여전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불러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판결 직후인 오늘 오전, 일 외무성은 남관표 주 일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남 대사를 부른 건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관련 초치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 주요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한층 험악해질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주일 대사로 내정했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주일 대사로 정식 발령했습니다. 지금 무겁고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되게 바라고 있고, 이제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일본 가서 일본 측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임명장을 받은 강 대사는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한일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주권 면제론을 주장하며 이번 소송은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권 면제론이 뭐길래 그러는 걸까요?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권 면제가 뭡니까? 네, 한 국가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 이 다른 나라의 법원에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관습법상의 이론인데요. 네. 일본 정부는 이 이론을 근거로 지난 5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맞는 내용입니까? 오늘 법원의 판단을 보면 틀렸다는 겁니다. 이 주권 면제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절대적인 법리가 아니다라는데요. 재판부는 이 이론은 주권 국가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숨어서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한반도 영토에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인 만큼 우리 재판부가 죄를 직접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치 피해를 입은 또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배상 소송을 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 법원이 내린 페리니 사건의 선고인데요. 이탈리아 대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 노역한 자국민이 독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안부 소송 변호인 역시 이 사례를 최후 변론의 근거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나 저제나 이번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던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5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재판에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법정에는 아쉽지만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소송 당사자 12분 가운데 7분이 돌아가셨고 5분만 남아 계신 상태인데요. 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코로나 상황과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나눔의 집에서 판결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인터뷰한 이옥선 할머니가 이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돈이 무슨 필요해. 돈 필요하잖아. 사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사죄 제대로 하라는 거지. 그렇죠. 예전부터 사죄가 더 먼저다라고 그렇게 수백 번 말씀하셨었죠. 어쨌든 판결이 나온 만큼 그럼 진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2억 원은 배상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어렵게 이 배상 판결 선고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 변호인 역시 이 질문에 대해 이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오늘 즉답은 힘들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앞으로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의 의견을 모아 본격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이 한일 양국 대사가 새로 임명된 날입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한일 관계에 중요한 판결이 나온 오늘 양국의 대사가 동시에 바뀌었는데요.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주 일본 한국 대사에 일본은 이 아이보시 주 이스라엘 대사가 주한 일본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금 청구 문제 등으로 이미 얼어붙은 분위기가 당분간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위안부 손해배상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주 13일에 이용수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1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의 선고가 열리는데요. 오늘 열린 선고를 시작으로 이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잇따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원고만 사람이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닷물이 얼어붙어 썰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북극발 한파에 오늘 인천 강화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따뜻한 광주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며 생물로 팔려고 갖고 나온 생선이 다 냉동으로 변하기도 했죠. 김지영 기자가 냉동고로를 방불케 한 전국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강화도의 동막 해변입니다. 넘실거려야 할 물결 대신 두툼한 얼음 조각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주로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인 유빙이 해수면을 뒤덮었습니다. 낙동강 지류에는 고드름이 얼었고 딱딱하게 얼어버린 강 위로 철새 무리가 애처롭게 지나갑니다. 부산의 한 해안가 갯바위에도 얼음이 얼었습니다. 부산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영하 12.2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광주도 영하 13.2도를 기록하며 50년 만에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시민들은 꽁꽁 싸맨 채 장을 보러 나왔고 상인들이 내놓은 생선은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생물로 가져왔는데 고등어라든가 삼치라든가 모든 게 다 얼어가지고 센 게 막 냉동이 돼버리고 있어요.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금강산 향로봉은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영하 18.6도까지 내려가며 35년 만에 혹한의 날씨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장갑과 목도리, 모자까지 중무장했지만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하얀 눈이 덮어버린 일산 호수공원은 빙상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추위로 호수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호수는 시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돼버렸습니다. 시민들은 꽁꽁 언 호수 위를 뛰어다니고 눕기까지 합니다. 사진 좀 찍어줘. 제주 지역도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3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서울 한강엔 쉐빙선이 등장해 무려 30km 구간을 깨야 했습니다. 바다에 떠있던 어선들은 꽁꽁 언 바닷물에 그야말로 갇혀버렸죠. 강과 바다가 다 얼어붙은 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이 하루밤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쉐빙선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얼음을 깨고 배가 지나간 자리엔 커다란 물길이 생깁니다. 영하 18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한파에 한강이 얼음으로 뒤덮이자 쉐빙선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동작대교 인근 한강도 보시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얼음을 깨서 확인해 보니 주먹으로 쳐도 깨지지 않을 만큼 두껍게 얼었습니다. 한강이 열면서 민간 선박과 유람선, 구조선의 이동이 어려워지자 쉐빙선으로 여의도부터 잠실대교 인근까지 얼음을 깼습니다. 구조보트가 그 얼음을 깰 수 있는 그런 두께가 되지 않습니다. 쉐빙을 한 후에 출동로가 확보된 후에 저희가 구조보트를 이용해서 출동을 나갈 예정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얼음판은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선박들은 마치 눈밭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서산 가로림만 앞바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선 출항이 중단되면서 어민들은 제철 맞은 굴과 감태를 수확하지 못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상태로 얼면 이제 굴이라든가 감태, 초업에 차질이 무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얼면 굴도 죽고 감태도 다 얼어서 떠내려가고 이제. 한반도를 덮친 매서운 동장군은 도시와 어촌의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에 찾아온 20년 만의 최강 한파. 앞서 리포터를 보셨지만 어느 정도인지 나는 집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장 취재 잘하는 정태진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한 야외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지만 온몸이 빨개지고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추운데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추운 날씨, 얼마나 추운 건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강추위로 사람 얼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마스크 바깥으로 새어나간 입김이 속눈썹에 닿으면서 물기가 맺히기 시작해 30분 뒤엔 고드름까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물을 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영하 11도 가까이 되는데요. 불과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라면이 꽁꽁 얼어붙어 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뜨겁던 면발이 젓가락이 들어간 채로 과자처럼 딱딱하게 변해 마치 마술처럼 젓가락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유리컵에 부어봤습니다. 10분 만에 살얼음이 끼기 시작한 커피는 잠시 뒤 완전히 얼어버려 컵을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추는 바깥에 놔둔 지 5분이 지나자 얼어붙기 시작했고 곧이어 튀김처럼 바스라집니다. 귤은 1시간 사이에 속까지 얼어버려 돌멩이가 됐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려버린 20년 만의 한파는 주말과 휴일 내내 이어지다 오는 13일에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하필 이 추위에 난방이 없이 지낸 가구들도 있습니다. 변전소에 불이 나 전기가 끊긴 건데, 그러니 전기로 난방을 하는 가정은 물론 가스로 난방을 하는 가구들도 난방기를 돌리지 못해 그냥 이 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죠.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58분쯤 한국전력 인천 변전소에 불이 났습니다. 변압기 4기가 꺼지면서 일대 3만 8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 시각 인천 기온은 영하 17도. 강추위에 보일러까지 꺼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이 깬 거죠, 추워서. 브루스타를 갖다 여기다 이제 주전자에다 물을 끓였죠. 추우니까. 정전이 되면서 아파트와 상가에선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멈춰 모두 13곳에서 주민들이 119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불이 난 변전 설비가 금세 복구돼 정전 상태가 1시간 안에 정상화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어젯밤 전기가 끊겨 509가구가 한파 속에 2시간여 동안 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춥죠. 야상하고 침낭 꺼내서 입고 애기들 재우고 그리고 잤어요. 매서운 추위에 수도 계량기 동파도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만 1000건에 육박하는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도 1, 2층 이런 저층부 같은 경우는 동파에 취약하기 때문에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밖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강추위는 너무나 야속합니다.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노숙인들도 주차 안내 요원도 모두 이 혹한과 싸워야 했죠. 손기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지만 차량을 안내해야 하는 주차 요원들은 마땅히 피할 곳이 없습니다. 머리엔 방한모, 손엔 핫팩을 든 채 틈틈이 체조까지 하며 온몸을 녹여야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시장 상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와 한파까지 겹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지만 행여 한 명이라도 손님이 올까 가게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코로나와 또 갑자기 이런 영하 20도 가까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힘들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많이 힘드네요.
천막 하나의 의지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지키는 의료진 역시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올 때 평소보다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오고 손난로도 가지고 다니고 발에 핫팩도 붙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인들에게 맹추위는 더욱 야속합니다. 환한 햇빛만이 추위를 이기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겨울에 견뎌야죠. 햇빛이 따서요.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치석 같은 거 아니면은 늙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이번 추위는 유난히 가혹한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송규준입니다. 그제 저녁 서울에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도 제설 작업이 안 돼 퇴근길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기상청 탓을 하던 서울시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오기 4-5시간 전에 눈에 대비하라고 시청에 연락까지 해줬거든요.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퇴근길. 오후 6시 30분부터 큰 눈이 내리면서 서울 전역이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눈 치우는 제설 차량 한 대 안 보인다는 시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재난 문자마저 늑장 발송되면서 시민들은 차가운 도로 위에 발이 묶였고 아예 집에 가길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기상청 일기예보가 부정확했다.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제설 차량 운행이 어려웠다던 서울시가 결국 입장을 바꿔 공개 사과했습니다. 최고 13.7cm의 기습 폭설에 3년 만에 한파까지 겹쳐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 재난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눈이 오면 치우는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고 인구 천만 대도시의 행정이라곤 믿기 어려웠던 서울시의 제설 대란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난동을 부추기고 미 의회 난동에도 즉시 해산을 촉구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미 사법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회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되고 있죠. 시위대를 막기는커녕 문을 열어주고 같이 셀카를 찍기도 했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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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이 달린 모자를 쓰고 날카로운 창을 든 남성은 극우 음모론 단체 큐어넌 활동가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 집무실에 난입한 남성은 총기 옹호 단체 수장입니다. 미 사법당국은 폭동을 벌인 이들을 대상으로 내란 음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회 경찰들의 행동도 논란입니다. 경찰이 시위자들에게 바리케이드를 열어주는가 하면 시위대와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이 예고됐지만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거센 비판에 의자 의회 경찰국장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대부분 백인 남성이었던 시위대에 대한 대응이 흑인 차별 반대 시위 진압 당시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That if had been a group of Black Lives Matter protesting yesterday, they wouldn't have been treated very, very differently than the mob of thugs that stormed the Capitol. 한편 난장판이 된 의사당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이 청소를 도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It's just a little part that I could do to just make the day end in a better way than it was. 워싱턴 DC 경찰은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그 난동에도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짓자 불같이 화를 냈다는 트럼프 대통령. 늦게나마 여론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며칠 안 남았더라도 축출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조차요.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의회 난입 사건 하루 뒤에야 불복 의지를 접은 트럼프 대통령. Like all Americans, I am outraged by the violence, lawlessness, and mayhem. My focus now turns to ensuring a smooth, orderly, and seamless transition of power.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난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연방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고, 민주당은 내각의 대통령 축출을 가능하게 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며 펜스 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President has committed an unspeakable assault on our nation and our people. I join the Senate Democratic leader in calling on the Vice President to remove this president by immediately invoking the 25th Amendment. 급기야 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해임 이야기가 나왔고, It's time to invoke the 25th Amendment and to end this nightmare. We will arise from this, but we cannot forget what led us here. 차오 교통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 출신 멀베이니 북아일랜드 특사 같은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도 사퇴를 선언하며 트럼프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의회가 직접 대통령을 축출하는 탄핵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여기에 펜스 부통령은 물론 바이든 당선인도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힘든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신 비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야당은 다른 나라보다 백신 수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후반부터는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비판에 맞서던 정 총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부분에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함께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동부구치소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니터링과 격리 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 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동부구치소 문제에 사과했지만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룬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140% 넘는 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 시설 지은 것 같습니다. 한편 정 청장은 언제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는 질문에 오는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가 관건이 되겠죠. 당국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입국자 검역을 더 대폭 강화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연말 정점을 지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674명으로 지난 3일 이후 닷새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도 765명으로 줄었는데 3단계 격상 기준을 벗어난 건 24일 만입니다. 현재 유행 사항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긴 아직 이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5명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데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도 여전합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9번째 감염자와 한 차에 탔던 가족 4명이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돼 정부는 입국자를 통한 감염 차단에 비상입니다. 오늘부터 항공편으로 도착한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인은 입국이 전면 금지된 건데 내국인 역시 확인서가 없으면 일정 기간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내 외국인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격리됩니다. 정부는 입국자 검역 강화와 함께 17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부터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의 문을 열 수가 있게 됐는데 아동 청소년으로 한정해 비판이 거셌죠. 예상했던 대로 사람이 없거나 그냥 문을 닫은 곳이 꽤 많았습니다. 문을 열면 전기값이 더 나간다면서 문을 아예 안 연 겁니다. 강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헬스장 문이 한 달 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고 운동기구들만 횡하니 놓여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만 받도록 당국이 허용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는 곳이 정말 드물 정도로 다 닫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열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쏟아질까 밤잠조차 설칠 지경입니다.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그럼 또 선생님 저 시간표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까 결국은 9인 이하 아동 회원님들이 못 참고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또 환불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인 이용객이 대다수인 당구장 역시 방역당국 조치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님도 어제 뉴스에 당구장 문 안 여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믿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고 당구장, 헬스 이쪽은 아무 의미 없는 조치. 이곳 당구장은 아동 청소년 교습 목적으로 오늘부터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넓은 공간은 전일과 다를 바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된 첫날. 아동 청소년만 허용한 탁상 행정에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2번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몰래,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같이 있던 여성이 신고를 했거든요. 박사방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여전히 하루 15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차량 2대가 도착합니다. 경찰이 두리번거리더니 골목길 안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경찰과 나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당했다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박사방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성범죄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 불법 촬영 범죄는 5,764건 발생했습니다. 2018년보다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아직도 하루에 15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물리적 폭력이 강해지는 범죄는 나쁘다는 인식은 있는데 다른 사람 몰래 촬영할 수 있고 사람들이 범죄의식이 적다는 면도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박사방 사건들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불법 촬영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가 정인이 입양 후 9개월 동안 축하금과 수당 등으로 4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정인이의 쇄골이 부러지고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그때에도 정인이 몫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까지 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양부모에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줍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주는 돈을 정인이 양부모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입양 축하금으로 각각 100만 원씩 받았고 한 달에 한 번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각각 15만 원과 10만 원씩 수령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지기까지 이렇게 받은 돈만 410만 원에 이릅니다. 또 입양아동들은 의료급여 일종에 해당해 병원을 가더라도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1,000원 정도 내는 거예요. 정인이의 쇄골에서 실금이 발견되고 차량에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지난해 7월에는 정인이 몫으로 재난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도 했습니다. 홀트 측은 이미 입양이 완료된 정인이는 가족 구성원에 포함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상습 학대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부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다간 정인이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아동학대 처벌특례법이 통과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요. 우선 중대재해법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질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3년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죠.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우선 분리해야 합니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경우 논란이 많습니다. 유가족은 이렇게 해서는 제2의 김용곤을 막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학교 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날 경우 학교장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를 알리는 망칠 소리가 울립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일 동안 단식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산재 사망 유족들은 발언권을 달라며 반발하다 회의장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럼 받아요. 힘만 달게. 다리를 왜 받아요? 다리 안 그래도 돼야 예, 청원인들의 의견은 소위원회에서 청취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힘겹게 버텨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국 주저앉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400명이 죽어나갑니다. 이것들 계속 죽이겠다는 겁니다. 노동계도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살인 면제부법으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라고. 건설업계는 기업과 대표자 처벌에만 몰두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처벌 대상에 포함된 학교에선 운동장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사 모두 중대재해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단식 투쟁을 진행한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자녀 체벌 근거가 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체벌금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사실 훈육을 위해서 회초리도 못 들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인데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통과가 된 겁니다. 이제는 훈육을 위해 때렸다 하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신고하면 친권자라도 잡혀갈 수 있습니다. 신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5인 기권 9인으로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자녀체벌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체벌금지는 지난해 천안에서 계모가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했던 사건과
창녕에서 여아가 계부와 계모에게 쇠사슬에 묶이고 폭행당했던 사건이 드러나면서 논의됐습니다. 한 번도 남에 따라 생각해 본 적 없고 대자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팽팽한 찬반 양론으로 지지부진하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환을 맞았습니다. 정인이는 학대 끝에 숨졌지만 양모 측은 체벌 차원의 폭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졌고 국회에서 체벌금지법 처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체벌금지법은 법사위 소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서며 1958년 민법과 함께 탄생했던 자녀체벌 근거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동학대를 한 부모들이 지금까지는 가르치기 위해서 벌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됐는데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학대를 이유로 부모를 고소할 경우 친권자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준비한 키워드 뭡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현대차가 만든 애플카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준비 중이라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애플이 현대차에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애플이 IT 기업으로 자율주행에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차량 제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역량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네. 협업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주식시장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이 20% 안팎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협업을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현대차는 일단 애플이 제안한 건 맞지만 협의가 매우 초기 단계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여러 곳에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반반이겠죠. 다만 최근 현대차가 전기차나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빠르게 방향을 옮기고 있어 협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현대차가 자율주행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의 역량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에 접근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선 양사가 전기차 배터리 개발도 협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어 이 동맹이 현실화된다면 자동차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AI 성희롱입니다. AI가 사람을 성희롱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AI를 성희롱한다는 겁니까? 네, 사람이 AI를 성희롱한다는 건데요. 한 스타트업 업체가 2주 전에 너의 AI 첫 친구라는 AI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실제 연인들이 나눈 대화 데이터를 학습한 AI 챗봇으로 이용자들에 따르면 진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AI 챗봇이 여자 캐릭터로 설정되면서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무리가 등장한 겁니다. 직접적인 성적 표현은 걸러지지만 할래 이런 표현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암컷 이런 얘기는 못 걸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게 이 얘기였군요. 아주 못된 것만 가르치는 친구들이네요. 이 AI를 만든 업체 측에서 이런 걸 아예 예상 못했을까요? 네, 업체 측에서는 이용자들이 AI에게 나쁜 걸 학습시키는 걸 당연히 예상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금기어를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다만 모든 부적절한 대화를 막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공격도 학습 재료로 삼아서 계속 반복 학습시키겠다고 합니다. 또 심한 게시물에 대해선 신고와 차단을 통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BTS 눈오리입니다. 우리 K-팝 스타 BTS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제 많은 눈이 내렸죠? 네. BTS 멤버 RM이 이런 눈오리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네, 저도 만들어봤는데요. 맨손으로 제작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런 눈오리 집게를 사용해야 합니다. BTS 효과까지 더해져 이 눈오리 집게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온라인몰마다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원래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일부 업체가 이 인기를 틈타서 3만 원대로 1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도 정도가 너무 심했죠. 과도한 상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협회는 항상 상술이 따라붙기 마련이지만 너무했네요. 지금까지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근을 채취해 번식에 활용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고 유전자 칩을 이용하고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한우 전쟁의 해를 맞은 현장 곳곳을 김영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한우 일본지로 불리는 강원도 횡성의 축사입니다. 농장주가 스마트폰으로 사료량을 체크하고 축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명품 한우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한우 체험관은 소의 해를 맞아 발빠르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장인들은 소가죽에 한 땀 한 땀 실을 꿰어 지갑과 백을 만드는 데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횡성 한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 나갈 때를 대비해서 해외 상표 등록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직배송 육가공 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공장 내부에서 포장 작업이 쉴 수 없이 이뤄질 정도로 횡성한우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우의 고장 충남 홍성. 홍성군은 우수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과학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한우 함수가 여러 마리의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꼬리에서 모근을 채취한 다음 유전 능력을 측정해 번식에 활용하는 겁니다. 초음파 장비로 육질을 진단해 최고급 한우를 가려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홍성한우 육포 그리고 사골국물도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전남 함평군은 한우 비빔밥 거리, 충남 예산군은 한우 특화거리를 만들어 한우의 고장 이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그래도 홍보가 돼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가볍게 간단하게 먹으면서. 소외의 신축년, 소비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라는 지자체의 한우 전쟁도 그 막을 올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주요 도시들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자 이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강남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독이 된 아파트도 나왔죠. 주변 시세가 너무 올라버렸거든요.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용 면적 82제곱미터 매물이 29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1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최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게 되면 보통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제 1주택자 그런 사람들만 팔 수가 있는데 일반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 살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33억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잠원동 전용 84제곱미터도 34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가 높아졌습니다.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오르며 강북 지역의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집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커진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 강북과 교통 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도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어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제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3,000포인트를 넘은 데 이어 오늘은 4% 가깝게 상승하며 3,100선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120포인트는 상승폭으로도 역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36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7% 넘게 올라 88,8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애플과 전기자동차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현대차도 무려 20% 가깝게 올랐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집을 안 사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하는 이생망에 이어 올해는 나만 주식을 안 사서 망했다는 또 이생망을 부르짖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돈이 있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자유겠지만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금물이라고 합니다. 김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모 씨, 새 집으로 옮기기엔 집값이 너무 올랐고
주식시장에서 굴릴 목돈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열풍으로 돈을 번 주변 얘기를 들으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던 동료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해서 1000단위에서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 특히 부동산은 물론 주식 투자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않은 젊은 세대의 허탈감은 더 큽니다. 저도 하고는 싶은데 기본 자금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조금 더 긴축적으로 살다 보니까 더욱더 좀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으로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쓴 신조어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집 없는 사람들이 내뱉었던 말이 이제는 주식을 사지 않은 이들이 허탈감에 내뱉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허탈감이 조급함으로 바뀔 우려도 큽니다. 지난해 신규 주식 계좌는 주가가 크게 오를수록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상승세에 자칫 빚을 내 뒤늦게 투자에 뛰어들까 걱정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은 지지부진한데 이제 자산 없는 사람이 이걸 쫓아가려면 또 빚을 져야 되는 거고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거고요. 주가가 오를수록 더 냉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치고 나가자 정세균 총리가 단세포적인 논쟁이라며 견제구를 날렸죠. 이에 이번엔 친이재명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둘러 정 총리를 저격했습니다.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면서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회적으로 정세균 총리를 저격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천박한 말로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자고 말했는데 정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를 단세포적이라고 비난한 다음 날이라 의도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원칙이란 점에서 정 총리의 생각과 같다며 본격적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 총리는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을 지켜 대화하자고 제의했고 이 지사 역시 SNS를 통해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이 모두 사리에 부합한다며 총리님께서 저를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면론 제기에 이낙연 대표의 퇴진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자 한편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 음해라며 출당 투표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낙연과 이재명, 여기에 정세균까지 대선 잠룡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지지자들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대남 문제와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북한이 북남 문제는 언급했어도 대남 문제라는 표현을 쓴 건 처음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회 나흘째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 등을 향한 대외 정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줄곧 사용해온 북남 대신에 대남을 사용했고 전면적인 확대 발전이란 표현도 처음 나왔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의 여지를 두고 북미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7차 당대회와는 달리 뒷받침할 만한 세부 내용 공개는 없었습니다. 7차 대회의 경우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김정은 시대의 어떤 공격적인 대회라고 그러면 이번 대회는 정책적인 실패를 만회하는 위기 속의 대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분야 등에서도 일대 혁명을 일으킬 방도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 대신 노동당 휘장을 걸어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당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당대회 일정과 위성사진에 포착된 열병식 행사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미국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3,865명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신규 감염자도 25만 명을 넘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대량 발생한 허베이성의 대도시 스좌주앙을 전면 봉쇄해 이동을 막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선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팀들이 울고 웃고 있습니다. 황당한 행동을 하다가도 팀을 승리로 이끌 땐 와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조유르 기자입니다. 득점, 또 득점. 불성실한 태도에 작전 타임엔 감독에게 등을 돌리는 등 팀 패배에 빌미를 줬던 알렉스. 일주일 만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공격 성공률 83%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주포 펠리페가 5득점에 그친 OK금융그룹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신체 조건과 개인 능력이 뛰어나 주로 팀 내 해결사 역할을 맡는 외국인 선수들. 케이타는 폭발적인 공격에 흥넘치는 세리머니로 팀의 분위기까지 주도합니다. 올 시즌 득점 부문에선 남녀부 통틀어 김연경을 제외하곤 외국인 선수들이 1위에서 5위까지를 휩쓸었습니다. 맞는 공격수의 상징인 트리플 크라운도 올 시즌 13번 중 12번이 외국인 선수의 기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 팀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국내 선수들보다는 타점이 높고 파워가 좋으니까 보통 한 40% 이상, 많게는 한 50%, 60%까지 공격의 점유율을 가져가거든요. 어느덧 리그 반환점을 돈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코트는 울고 웃습니다. MBN 뉴스 조이로입니다.